KF-12 같은 경우에는 4.5세대 전투기 불립니다. 네. 그래서 F-16은 4세대. 이제 자주국방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KF-21 수출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오늘 모신 분은 군사전문연구위원이시죠. 김대영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KF-21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뭔가 뛰어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방산 제품이라고 봐야 됩니까? 무기라고? 저는 오늘 잘 불러주신 게, 네. 참고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KF-20 만드는 네. 카이에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한 2년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KF-21 첫 빙했을 때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시작을 이제 좀 찾아보면 사실 1970년대 말까지 가요.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운을 띄웠고, 네. 본격화된 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001년도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처음 얘기를 하셨죠. 이제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21년도 10월에 이제 많은 분들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처음 만든 제트 고등훈련기 TO-10이 그때 출고식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나서 2002년에 이제 TO-10이 비행을 했고, TO-10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다 한 건 아니에요.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KF-21 CJ1호기가 첫 비행을 했죠. 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TO-10하고 KF-21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TO-10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거고, 그러니까 100%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하고, 반면에 이제 KF-21은 100%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로 네. 만든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네. 성능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가? 네. 우리가 좀 그냥 마냥 좋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비교할 만한 예. 대상하고 좀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KF-21을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가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꼽히는 F-16. 네. 그래서 F-16 플러스 이상의 성능을 갖겠다가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는데 실제 성능은 F-16보다는 좀 좋죠. 그리고 이제 주로 경쟁 기종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유럽이 공동으로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라팔하고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KF-12 같은 경우에는 4.5세대 전투기 불립니다. 네. 그래서 F-16은 4세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군도 쓰고 있는 지금 F-35는 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으니까. 네. 4.5세대는 그 가운데에 있는 전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스텔스 능력은 없지만 세미 스텔스라고 해서 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센서 융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투기에 장착된 센서들에 들어온 정보를 융합해서 하나의 화면에 보여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융합.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투기들도 옛날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주로 이제 막 무선 음성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인터넷처럼 고속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전장 정보를 다 받아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나면에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전투를 수행한다 그러면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화면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들 보니까 뭐 사거리 200km 미티어, 네. 첫 실사격 성공 이런 말들이 좀 나오던데 이건 네. 어떤 의미예요? 그 미티어 미사일이 사실 이제 그 전투기를 요격하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네. 근데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가장 좋은 성능을 자랑해요. 미국은 이제 암람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암람도 나쁜 미사일은 아닌데 이 미티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 이제 영화 이렇게 보시면 이 미사일이 막 뭔가 이 적기를 막 쫓아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영화에서는 건 이제 영화적 재미류의 그런 거고 사실 이렇게 막 쫓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미사일들은 적전투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그 가는 지점을 예상해서 거기서 요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미티어 말고 다른 미사일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안에 있는 추진체가 그걸로 이제 속도를 내는데 그 다 타고 나면 이제 관성으로 날아가서 이제 적기에 딱 요격을 하는데 미티어는 이제 램제트라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마라톤 선수인데 네. 이 뛰는 속도가 거의 단거리 선수 속도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가 피하기가 어렵죠. 적전투기가 피하기 어렵고 유럽 한 4개국이 공동 개발했고 근데 이런 미사일을 우리가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에서 발사를 했다. 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외국의 무기 체계를 국내 무기 체계에 통합해서 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세계에서 지금 많이 수출되고 있는 F-50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제 여러 나라 무장을 체계 통합해본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적으로 잘 하게 됐죠. 그렇다면 그 나사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 세계 전투기 이렇게 개발 역사를 보시면 네. 사실 시제기 단계에서 추락하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일단 이제 뭐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것도 대단한 기술력이죠. 시제기들이 한 번도 추락을 네. 하지 않았다는 거. 특히 이제 T-50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없었고 KF-11도 지금 시제기들이 뭐 한 대 단 한 대도 사건 사고 없이 지금 다 정해진 일정보다도 빨리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는 놀래죠. 아니 어떻게 한국은 실수 한 번 없이 저렇게 정해진 날짜를 땡겨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KF-21 사업이 가기 전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개발에만 지금 8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냐 이런 논란이 상당 기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정된 시간보다는 많이 좀 지연이 돼서 시작이 됐죠. 근데 그 한 10년 되는 기간 동안 그 개발하신 분들이 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기 체계 개발할 때 탐색 개발이라는 게 있고 체계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색 개발은 일종의 이제 무기 만들기 전에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미리 사전에 연구를 다 해봐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만들 때는 이제 체계 개발로 넘어가는데 그 한 10년 되는 그 공백 기간에 다양한 연구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정된 스케일대로 빨리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KF-21 이제 시험 제작하고 이제 연구 개발하는 과정을 회사할 때 봤는데 많은 연구 개발진들이 정말 밤늦게까지 일을 하세요. 사실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할 일 미루지 말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사실 개발 일정을 많이 땡겼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 강국이잖아요. IT 강국.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산업 요소들 보시면 디지털 트윈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뭔가를 만들기 전에 가상 세계에서 이걸 다 구현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KF-10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 일정이 많이 단축이 됐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KF-21의 성능, 전투력 이것을 중국, 우리 지금 현재 가장 가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북한과 중국이니까 네. 이들의 주력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공중전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사실 KF-21을 이 개발을 할 때 어떤 걸 하냐면 우리 이제 주변국들의 전투기하고 모의로 다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공중전. 네, 그러니까 이제 가상으로 다 시뮬레이션 해봐요. 그래서 이제 적전투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점을 장점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설계를 할 때 다 집어넣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젠 10, 그다음에 뭐 젠 11, 뭐 다양한 지금 자기들이 만든 전투가 있는데 사실 이 중국이 만든 뭐 4세대, 4.5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북한은 거의 이제 우리가 KF-21 만약 뜨면 콜드 게임이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앞서 미티어 얘기해 주셨는데 미티어 미사일이 발당 한 40억 해요. 비싸네요. 네, 그래서 보통 KF-21은 4발 달면 이제 160억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제 북한은 노후 전투기가 많잖아요. 네. 뭐 미그 17, 19, 뭐 21 정말 이제 막 뭐 몇십 년 된 그런 오래된 전투기 많은데 이 40억짜리 미티어 미사일 쏘기에 너무 아깝다. 가성비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수원에서 만약에 뜨면 거의 이제 개성 쪽에 있는 북한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미티어 미사일 달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북한의 전투기가 그 전투기는 KF-21을 못 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요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사실 이제 KF-21이 만약에 이제 120대가 양산이 되면 북한 뭐 공군 전력은 그냥 KF-21 가지고만으로도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그냥 비슷한 성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중국은 지금 이제 6세대 전투기를 그렇죠. 만드는 지금 상황이기 오히려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중국은 사실 지금 이제 거의 미국 다음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KF-21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주국방하고 있다 말하기에는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국방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뭐 미국도 그래요. 100% 자기네들이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은 뭐 이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무기 체계도 그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F-10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한 60% 정도 되고, 참고로 이제 다른 무기 체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거는 사실 85%가 넘어요. 그래서 창원에 가보시면 K9 자주포 이제 구성품 납품한 업체들도 많고 K2 전차 납품한 업체들도 많은데, 물론 이제 KF-11도 이제 60% 정도는 이제 우리가 만든 것들이 다 들어가지만 그 중에는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엔진 이런 건 아직은 이제 우리가 해외 제품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중요 구성품들도 사실은 이제 해외 구성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자주국방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다만 이제 무기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이제 체계 통합이라고 그럽니다. 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100%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수출과 관련해서 예.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함께 나오던데 예.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UAE 공군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MOU를 맺었어요. 네. 사실 이제 UAE도 지금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한 뭐 80대 정도 몇 년 전에 구매를 했고, 지금 현재 운용 중인 게 이제 F-16 블록 60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이제 한 2030년 뭐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전투기 교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UAE가 MOU를 맺고 KF-21 이제 2026년부터 우리 공군에 이제 납품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와서 좀 우리가 볼게. 그래서 이제 뭐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구매를 하겠다. 약간 이런 의사도 좀 내비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제 프라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사실상 이제 뭐 개발 분담금도 지금 뭐 깎아달라 그러고, 좀 애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지금 약간 속을 썩이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오히려 중동 국가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이제 몇 번 보긴 했는데, 사실 이제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항공우주선에서 몇 차례 이제 가서 브리핑도 하고 관심 있어 해서 했고, 그래서 근데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전투기가 막 만들었다 그래서 바로 수출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뭐 F-35처럼 그러니까 미국 외에 여러 나라가 이제 개발비를 대고 우리가 사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아니면 사실은 이제 공군에 배치가 되고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 수출이 돼요, 대부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T-50도
공군에 배치되고 한 5년 정도 뒤에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샀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KF-21이 이제 해외 시장에 수출될 수 있는 시기는 한 2030년 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개발한 KF-21이 또 우리의 주력 무기로 이미 사용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투기를 구매한 나라들이 단순히 이렇게 전투기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공군에 배치했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잘 돌아가는지. 네, 자동차를 우리가 살 때도 그렇잖아요. 뭐 이게 뒷말이 없는지 잘 굴러가는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운영 유지 비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KF-12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략적으로 운영 유지 비용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공군에 썼을 때 똑같은 비용이 나오느냐는 아직은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이 돼야 아마 해외에 관심 있는 국가들도 구매에 나서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개발한 KF-21 이것을 다른 우리 수출 잘 되는 네. 자주포라든가 전차처럼 네. 이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KF-21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당 가격이 한 900억에서 1000억 사이 해요. 아, 비싸네요. 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세계 전투기 시장에 현재 베스트셀러 전투기를 꼽으라 그러면 F-16이에요. 네. F-16이 한 4,600대 생산이 됐고 지금도 2,100대가 굴러다니고 있고 네. 또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F-16이 최신형 같은 경우 거의 한 900억대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KF-21은 블록 1 공중전만 할 수 있는 게 한 900억에서 1000억 사이 해요. 네. 이 가격 비교를 해보면 F-16보다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F-16은 장점이 공중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공대지, 공대함,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운영 유지 비용은 F-16이 단발이라 그러니까 엔진이 하나이기 때문에 싸요. 네. 기본적으로 싸고. 그다음에 지금도 2,100대가 지금 세계에 깔려 있고. 상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운영 유지 비용이 싸고, 그다음에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반면에 이제 유럽 전투기다라고 비교를 해보면 보통 지금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가 만든 라팔은 가격이 한 1,500억 원대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KF-21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목적 전투기를 변신합니다. 네. 공대지, 뭐 공대함, 뭐 그다음에 정찰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예상했을 경우에는 한 대당 가격이 지금보다는 아마 비싸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능이 많이 추가되다 보면 그럼 한 뭐 1,200억, 1,300억 선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유럽 전투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일단 이제 대당 가격이 1,000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이제 프랑스 라팔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전투기 판매할 때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금 관련된 부분. 네. 결국 이제 금융이 따라줘야 네.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금융이 사실 제가 봤을 땐 제일 크다고 보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아까 국산화율 제가 60%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40% 부분이 이제 거기에는 보시면 이제 미국 관련된 부품들이 좀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부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미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요. 뭐 아이타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통제를 받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KF-21 수출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미 정부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됩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미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제일 좋죠. KF-21이 미국 수출됐을 때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면 네. 여기에는 미국의 기업들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좀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필요하죠. 네. 지금 한국산 전투기 하면은 해외 시장에서 그래도 의심을 받는 경우들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의심보다는 사실 이제 시기와 질투죠. 시기와 질투를 많이 과연 갖고 저게 있고. 스펙이 예. 얘기한 만큼 따라주느냐. 그러니까 성능이. 경쟁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은 아마 이제 인도네시아가 원래는 라파를 살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정책을 바꿨거든요. 지금 현재 그 프라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됐을 때 그때 갑자기 라팔 40대 이상 사겠다. 12조 원이 들었거든요. 그거 사는데. 네. 근데 이제 개발 분담금 이런 거 비교해 보면 뭐 무지막지한 돈을 쓴 거죠. 사실 인도네시아 경제력에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한국산을 완전히 자기들도 기술 가질 수 있는데 네. 포기하고 큰 네. 돈을 주고 라파를 산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경쟁사들이 뭔가 이제 험담을 한 거죠.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한 가지 이제 인도네시아 프라보 대통령은 뭐 사실 이제 정치 자금 문제가 있었어요. 대선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 사면 일종의 이제 뭐 몇 퍼센트를 리베이트. 그 우리 부정한 돈. 떠서 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위스 농협 계좌로 쏴준다거나 이런 게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걔네들은 아, 그 제도적이에요?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당연시 해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프라보 장관 입장에서는 대선 나가야 되는데 정치자금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KF21에 대한 이제 경쟁사들의 공격, 그다음에 정치자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라파를 선택을 했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아마 향후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 전투기 이 사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아, 이런 일은 자주 벌어질 수 있다. 자주 벌어질 수 있죠. 사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 뭐 1차 사업, 3차 사업을 취재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보면 이 경쟁사들 간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 자금 중에 일부 받고 계약하고 예.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손해는 없어요. 손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야, 금융지원 이런 거 하면 왜 밑지급하는 거 아니냐. 근데 밑질 수가 없는 게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뭐 리스나 이런 걸로 사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정비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자동차 회사들은 추가적인 이윤이 막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전투기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S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500시간, 200시간 비행하면 의무적으로 또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이러면서 또 부품도 갈아야 되고 이러면 거기에 다 이윤을 더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 나라들도 바보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제 다 이윤이 다 남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잘 보시면 우리 이제 뭐 방위사업청이 뭐 해외에서 무기 들여올 때 보면은 아 싸게 샀다 뭐 이런 거 기사로 나오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외국 회사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AS 하면서 그거 이상으로 뽑아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차관이 됐든 아니면 금융 지원이 됐든 팔면 일단은 이 사후 후속 군수 지원하면서 다 이게 발생을 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처럼 이렇게 중간에 네. 계약 이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손해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아직 우리 KF11을 구매를 한 건 아니고 개발 분담금을 깎아달라 그런 거고. 그 협상에서 그냥 끝난 거니까 네, 우리는 시간 낭비만 한 거다. 그렇죠. 그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KF12 사업이 가까울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8조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공동 개발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선택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사실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산 K방산의 무기를 처음으로 많이 사줬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KT-1, T-50 이런 것도 처음 사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잠수함도 처음 사줬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 프라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다 꼬였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KF21이 블록 1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예. 단계가. 예. 근데 지금 블록 3, 네. 2가 아니라 아예 3로 넘어가서 뭔가 추가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록 3는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지금 KF-XX-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국산 전투기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6세대짜리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지금 뭐 중국도 6세 전투기를 지금 시제기를 보여줬고, 미국도 뭐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도 6세 전투기 한다고, F-47 한다고 이제 쇼도 한번 보여줬고. 네. 우리 공군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KF-21은 어떻게 보면 이제 F4 팬텀, F5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고, 근데 지금 이제 주변국들이 하나 둘씩 6세대 전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6세대 전투기를 국내 개발로 할 거냐, 아니면 해외에서 들여올 거냐, 네. 그 딜레마가 좀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2, 3년 내에는 뭔가 결정을 빠르면 2, 3년 내에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KF-21은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6세대 전투기들 몇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 갈수록 전투기가 커져요. 그리고 전투기가 그럼 왜 커지느냐? KF-21을 잘 보시면 이제 무장을 다 밖에 달아요. 안에 넣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5세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들 보면 다 무장을 안에 넣거든요. 그렇죠. 근데 갈수록 지금 6세 전투기들은 안에 장착하는 무장이 늘어나요, 계속. 그럼 전투기가 자연스럽게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KF-21 가지고는 그런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6세 전투기 특징이 뭐냐? 광대역 스텔스. 그래서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6세 전투기 특징이 뭐냐면 꼬리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요렇게 보통 수직으로 날개가 있죠. 네, 그렇죠. 그게 없어요, 다. 그게 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 꼬리 날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파장이 좀 긴 대역의 레이더에는 스텔스 기능을 집어넣어도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VHF 대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좀 주파수 대역이 넓은 레이더들은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잡아도 서울 시내에 뭐가 날아다니는데 이게 어느 동에서 날아다니는지는 파악을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광대역 스텔스 기능을 넣으려면 꼬리 날개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그 기술이 없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KF-21을 확장해서 6세 전투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도입을 할 것이냐, 좀 그런 딜레마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KF-21 지금의 스펙이라면 예. 5세대 전투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4.5에 들어갑니까? 4.5세대죠. 4.5세대죠? 네. 5세대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스텔스 기능이 다 되는 거죠. 스텔스 기능이 완전한 스텔스 기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F-35가 이제 대표적인 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그 무장을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데 KF-21은 사실 그거를 좀 고려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래요? 네, 했는데 문제가 그거 외에 무장을 이제 안으로 넣는 거 외에 이런 이제 안테나 같은 것들이 그것도 다시 다 스텔스화를 해야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그 스텔스 도료를 바르면 스텔스 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요즘의 스텔스 방식은 필름을 붙입니다. 그 기체에다가 우리 책받침 하듯이 일종의 이제 필름을 붙이고 거기다 코팅을 해요. 네. 예, 그런 방식을 쓰는데 아직은 우리가 좀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과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수출 네.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경쟁자로 그 티르키예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티르키예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유럽 그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이 그쪽을 선택해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근데 이제 티르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슬람 국가죠. 그리고 유럽 나라들보다는 오히려 그 전통적인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 그런 나라들이 지금 사실 대상이 되고 있고, 칸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사실 우리랑 좀 겹쳐요. 음. UAE, 뭐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돼 있고, 다만 이제 칸하고 KFC를 비교를 해보자면 칸은 KFC보다 확실히 크기가 커요. 근데 이제 UAE는 약간 예외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투기들이 중대형 전투기들이 많아요. 그럼 왜 사우디는 이렇게 큰 전투기가 많냐? 사우디가 국토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나갔을 때 비행 시간이 길어야 돼요. 네. 그 제공권을 장악을 하려면. 반대로 우리 KF-21은 칸보다는 작죠. 그 칸은 일종의 중대형 전투기고 우리는 KF-21은 약간 이제 차에 비유하자면 이제 아반떼와 소나타의 중간 정도?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토 면적이 큰 나라들은 KF-21 선택하는 게 약간 이제 한계가 있죠. 칸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 튀르키예가 사실 지금 이제 방위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거의 다음으로 신무기가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튀르키예요. 그리고 수출도 나름 선전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통적인 이제 튀르키예 동맹국들, 이슬람 국가들, 그러니까 약간 친서방적이면서도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은 튀르키예에서 만든 것들을 좀 많이 사다 쓰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얼마 전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에 이제 초계함 건조해서 이제 인도를 했는데 그 초계함에도 튀르키예 무기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튀르키예 근접 방어 무기 체계에 이제 들어가고 말레이시아도 지금 초계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튀르키예 조선업체가 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방산 기술력이 뛰어난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KFC를 앞서서 얘기하면서 체계 통합 말씀드렸잖아요. 그 체계 통합 기술은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가 그럼 이렇게 갑자기 방위산업 기술이 왜 좋아졌냐? 튀르키예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깜짝 놀라실 텐데 사실 이스라엘도 이제 방산 대국이잖아요. 그런 유대인을 등쳐먹는 게 튀르키예예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악랄해요. 그 튀르키예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튀르키예 잘 보시면 이제 무인기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기술의 원천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벌써 뭐 산업 예, 스파이 이제 이런 것들이요? 이스라엘제 무인기를 들어오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절충 교육이라고 하는데 기술 이전 이런 걸 받아오거든요. 네.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다 빼먹었어요. 기술 이전 방식으로. 네, 그러면서 기술 이전 소원하면 기술 이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 샀을 때 돈을 이제 돈을 내야 하잖아요. 돈을 안 줘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튀르키예가 그렇게 해서 사실 무인기 기술을 많이 이스라엘을 가져왔고 다른 것들도 사실 비슷하게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저는 좀 놀래는 게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방산업체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도 있지만 튀르키예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방위 산업이 일종의 그 튀르키예의 성장하는 산업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쫓아오고 있죠 지금. 아까 6세대 전투기 이제 다들 그쪽 개발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 AI와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다. 무인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요?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몇 달 전에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대한항공이 저피탄 무인 편대기 시범기를 이렇게 출고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서 드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투기도 유무인 복합이 대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유인 전투기가 막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막 스텔스 성능도 있어야 되고 고가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무인기가 대세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인공지능이 이 무인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미국이 만든 이제 뭐 프레데터, 리퍼 뭐 이런 그래서 막 뭐 중동에 어디 가서 누구 암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무인기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론 사람이 타진 않지만 네. 조작을 지상에서 다 해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착륙 정도는 자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날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빈라덴을 암살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을 이제 2명의 조작사들이 보면서 무장도 쏴야 되고 조정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다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차세대 전투기들은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무인기가 가서 보고 여차하면 무인기가 때리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제 KF-21과 같이 연동해서 유무인 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 시범기가 이제 출고가 됐고 아마 빠르면 올해 이제 첫 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거와 별개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인공지능도 지금 업체들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인공지능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학습. 그렇죠. 네, 학습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을 위주로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은 실제로 전투기에 적용해서 써보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뒤져 있죠. 다만 이제 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 진행들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KF-21에 여기 적용이 되면 추출하는 때도 장점이 되죠.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은 어차피 지금 뭐 차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현존 전투기들도 다 이제 대세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나름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KF-21이 실전 배치되고 났을 때 네. 가상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면서요?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는 상황 뭐 그거는 딱히 없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현재 이게 KF-21 양산 대수가 120대예요. 네. 120대인데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이 최소 200대, 최대 300대는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T50은 잘 보면 T50은 뭐 파생형기 해가지고 다 하면 한 200대를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넘었죠. 그러려면 이제 KF-11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한 200대는 사실은 도입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 120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F-16에 비해서 좀 비싸다. 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0대 많으면 300대까지는 내수 시장에서 해줘야 해외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우려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60대를 원래 사는 걸로 해서 이제 개발에 들어왔는데 지금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파 사는데 42대 사는데 한 12조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F-15EX라고 미국제 대형 전투기도 한 열 몇 대 사겠다. 네. 그럼 한 20조 원 이상을 지금 이제 10년 동안 거의 이 전투기 사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과연 60대 저거를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120대만 가지고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럼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공군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대 정도만 우리 공군이 좀 맞춰주면 그래도 나름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공군 입장에서는 KF-21의 사양의 이 전투기가 그렇게 필요 없다는 의미인가요? 한국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이제 공군이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자, 그 돈으로 KF-21을 더 사야 되냐? 아니면 KF-21보다 더 좋은 걸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외에서 사올까?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F-35 최강 전투기라고 하는 이거를 뭐 사야 되지 않냐, 사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에서 이제 작년에 한번 그런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는데 공군의 이제 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 양이 너무 적다. 더 구매를 하거나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도 한번 나왔었는데 공군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죠, 그 부분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경제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공군도 나름 고민이 많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방산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뭐 우리 라팔, 프랑스 라팔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튀르키예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 강력한 튀르키예가 경쟁자로. 지금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랬는데 KT1 했고, T50 했고, 그다음에 이제 헬기 수리온 했고, 그다음에 KF-21 개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무장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튀르키예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뭐 국산 고등훈련기도 하고 있고 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3개, 4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하다 보면 장점이 뭐냐? 물론 이제 단점도 있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기술 축적은 그만큼 빠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튀르키예가 딱 그런 형식이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는 사실 이제 KF-21 하면서 못했던 게 지금 이제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네, 무장 뭐 이런 것들도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튀르키예는 칸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가 무장, 뭐 항공전자장비 이런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국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KF-21 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음 핵심 프로젝트, 방산 프로젝트는 뭐가 있나요? 아, 지금 참 걱정인데 사실 없어요. 없어요? 딱히 이게 과거처럼 이렇게 큰 사업이 없어요, 지금. 웬만한 큰 사업은 지금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육해공 할 거 없이 지금 사실 이제 미래 먹거리, 방위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려면 큰 사업이 좀 결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뭐 지난 정부에서 뭐 결정된 게 거의 없었고,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좀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그럼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K1 전차를 대체하는 K3 전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K200 장갑차를 대체하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6세 전투기 과연 우리 국산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지금 특수전 사업부에서 그 지금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지금 경쟁 중인 KDDX 사업도, 한국형 차유구축함 사업도 지금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건 지금 참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외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만드는 물건들이 선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미래 먹거리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결정이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차기 정부 들어서 좀 본격화되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한 번의 K방산 신화를 만들려면 그런 미래 먹거리 준비도 빨리빨리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상 그렇지만 뭐 전차도 그랬고요. 네. 항상 이 모든 핵심 부품 가운데에서도 핵심은 결국 엔진이지 않냐. 그렇죠. 이 엔진이 자체 개발이 돼야 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항공 엔진과 관련해서 KF-21 엔진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KF-21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을, 터보팬 엔진을 국내에서 이제 면허 생산하고 있고요. 아, 네. 그거를 하고 있는 업체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특히 전투기의 이제 4대 핵심 구성 장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해 주신 엔진, 그다음에 무장, 싸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항공 전자 장비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F-21을 하면서 항공 전자 장비는 대부분 다 이제 국산화를 했고, 네. 기체도 국산을 했고, 무장은 지금 일부 이제 국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엔진은 이제 해외에서 들여와서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제 해외 수출할 때 이제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엔진을 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할 때 이제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미티어 미사일 얘기를 했지만, 미티어도 만약에 이제 KF-21에 달아서 이제 수출하려면 그것도 이제 각 나라마다 수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엔진 수출 승인 받는 것보다 미티어 수출 승인 받는 게 더 어려워요. 아, 그는 공격용 무기라 그런가요? 아, 그게 아니라 엔진은 사실 이제 미국제잖아요. 그러니까 미 네. 정부만 받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미티어 미사일이 그 4개 나라가 같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승인을 4나라한테 다 받아야 돼요. 어디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기 KF-12 미티어 요 미사일 장착할 때도 4개국의 승인을 다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게 미티어 미사일 쓰려다가 미치겠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실제로도 좀 비슷한 일이 몇 번 벌어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고 다른 나라 전투기에서 그런 일이 좀 벌어진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엔진 국산화도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항공기 무장, 특히 공대공 무장도 국산화를 좀 빨리 해야죠. 네. 수출에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항공 전자장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국산화가 됐고, 일례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KF-21 조종석에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앞에도 모니터가 있는데 한 요거보다 좀 작은 큰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만들었냐? 디스플레이 자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터치 스크린 방식인데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일종의 이제 그걸 전투기용을 만드는 업체로 가져가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KF-21에 장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국산화의 상징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전투 같은 경우 이제 조종 계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 지금 이제 TO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걸 이제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사실 이제 미국산을 썼어요. 전투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종 계통을. 네. 근데 KF-21은 우리가 만든 조종 계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가 항공 기술력이 많이 발전이 됐죠. 그렇다면 아직 우리도 엔진 개발에 성공한 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그 프랑스 라팔 같은 경우에는 그 전투기를 만들 때 엔진까지 동시 개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제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KF-21 개발에만 8조 원 넘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엔진 개발까지 했다 그러면 한 뭐 15조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럼 일단 엔진은 해외에서 사다 쓰자. 이제 경제성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이제 우리 공군에 해외에서 도입된 전투기들의 엔진 대부분을 이제 면허 생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설계도 저쪽 거 보고. 네. 근데 이제 제작이나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고 또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조그만 부품류 같은 것들도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해외 수출도 하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엔진 개발을 사실 안 했던 거고 대신 이제 그 우리가 만든 미사일들, 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엔진을. 네. 그러니까 터보제트 엔진 같은 경우 다 만들었는데 이제 미사일 엔진은 특징이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공기 엔진은 여러 번 써야 되니까. 더 아마 기술적 난이도가.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엔진이 뭐 최고 출력을 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안 쓸 때도 있고 그럼 이제 열에 따라서 뭐 식었다 뭐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정부에서도 항공기 엔진 국산화 하겠다. 네. 지금 하고 있어서 좀 우리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엔진 개발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200대, 300대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화해줘야 네. 이 감가상각이 맞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엔진이 개발되면 만약에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200대 정도의 내수 시장에서 이제 받쳐주면 사실 개발비를 상쇄하고 남죠. 네. 근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경쟁자로 좀 두산에너빌리티가 자꾸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엔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기술력이 있나요? 이쪽은 그나마 생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러니까 그게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가스터빈 그 발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스터빈이 사실은 이 제트 엔진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원리가. 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가스터빈은 크기가 발전용 가스터빈은 크기가 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제트기 엔진을 만들면 가스터빈을 만들기가 더 쉬워요. 보통 이제 배 군함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터보팬 엔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국산 터보팬 엔진을 만들면
이제 파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도 국산화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 건 발전용이기 때문에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예를 들어 군함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은 그 지금 제트기 엔진, 터보팬 엔진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제 예를 들어 컨버전 하면 또 그런 시장도 이제 열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엔진 코어만 하나 제대로 된 걸 갖고 있으면 쓸 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전투기 엔진도 할 수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스터빈도 할 수 있고, 민항기 여객기에도 한번 또 엔진도 해볼 수 있고,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요. 네. 하나의 엔진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이제 적용하겠다. 근데 이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독자적으로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었던 게 강점이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꾸준히 이 터보팬 엔진, 제트 엔진을 면허 생산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기 엔진 쪽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점이 있는 거고, 독자적인 부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강점이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장, 발전소에서 쓰는 그 터빈 엔진, 네. 이거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만든 거잖아요. 네. 아직 조선 쪽으로 배에 들어가는 걸 한 거는 없는 한 적은 거죠? 없어요. 어. 대신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소들 잘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뭐 엔진, 선박 엔진은 사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거의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가스터빈 엔진은 손을 못 댔었어요 그동안. 네. 왜냐면 이제 독자적인 모델이 없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미국의 GE에서 만드는 이제 LM2500이라는 가스터빈 엔진, 군함에 많이 쓰는 엔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 구성품을 이제 미국 GE에 많이 납품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 핵심 엔진 개발 기술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에 우리가 상대할 수 없고,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비하면 사실 이제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뒤처졌죠. 오히려 뒤처졌어요. 네, 중국은 지금은 사실 항공기 엔진 기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했을 때만 해도 다들 이제 비웃었거든요. 아유, 얘네들이 해봤자 어느 정도 되겠어 했는데,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고, 일본은 사실 이게 항공기 제트 엔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P1이라는 해상 투객기에 자국산 엔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일본에서도 이게 제가 이제 앞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1950년대부터 이제 국산 엔진 개발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적용을 한 거니까. 네. 일본 내에서도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제 경제성 문제. 야, 굳이 저거 만들어서 얼마나 단다고 그걸 해야 되느냐. 근데 일본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왔고, 지금 실제 실용화에도 성공했고, 반면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항공기용 엔진 독자 모델을 만들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유도 무기용만 했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엔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 최근에 그 차세대 잠수함 네. 여기와 관련해서 핵 잠수함도 두려워할 어떤 킬러 잠수함이 스나이퍼가 우리 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 그 가장 기본 원천에는 SMR 엔진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바닷속에서도 핵 잠수함 못지않게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고 또 저격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정치권 중심으로 핵잠 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거를 과연 해줄지. 그다음에 이제 전전 정부에서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미국이 사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SMR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죠. 배터리. 보통 이제 지금 디젤 잠수함도 잘 보시면 이제 장보고 3 배치 2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거의 다 만들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기본 일반적인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 IT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충전도 더 효율적이고 또 오래 쓸 수 있고 효율도 좋고. 근데 지금 이제 해군에서 지금 생각하는 차세대 잠수함,
이제 장보고 포 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네. 장보고 포 사업이 이제 핵심은 뭐냐? 지금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0톤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잠수함들은 한 2,000톤급 이상들이 많이 팔려요. 네. 장포는 지금 한 뭐 2,000톤에서 3,000톤 사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잠수함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아, 전고체 배터리.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다음 재래식 잠수함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장보고 포 잠수함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최근 이제 조선 관심 있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 뭐 탄소 배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저탄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SMR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선에 SMR을 적용하다 보면 이 기술을 잠수함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군사적 사용에 대한 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상선에 SMR이 확 적용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또 군사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겠죠. 안전성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 그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길은 SMR을 집어넣고 전고체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사실상 핵잠수함이라 봐야죠 그거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효율이 뭐 지금 리튬 이온 못지않게 좋고 그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화재 이런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렇죠. 전고체는 그런 게 안전성.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와 SMR을 결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조선이나 이거는 뭐 세계 넘버 원이니까 잠수함도 지금 사실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어쩌면 잠수함에 있어서 또 1위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잠 관련돼서는 저도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빈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SMR 쪽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접근할 수가 좀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고. SMR을 통해서 네. 그냥 핵잠수함의 그 기능 SMR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자망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길어지고.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정말 장착을 하거나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을 하면 기존에 있던 재래식 잠수함 대비 작전 효율 능력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장보고 4 네. 이거에 대한 기대치들 이게 언론에 나온 그 스펙이라든가 그 성능 네. 이런 거 보면은 뭐 엄청나요. 네. 오히려 우리 해안에서 딱 잠수해서 밑바닥에서 지키고 있다가 네. 나타나면 그냥 바로 상대는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킬러 잠수함으로 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팩트 체크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209급 잠수함을 들여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랬어요. 독일 사람들이 아휴 대한민국이 저거 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 기술로 지금 다 해서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잠수함을 수출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장보고 3라는 독자 모델도 지금 가지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산화율이 한 70-80% 이상 돼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금 중요 구성품들 다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장보고 3 배치 2가 노리는 시장은 폴란드 3척 정도 지금 폴란드가 차세 잠수함을 구매하려고 그러고 그게 한 8조 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캐나다. 네. 캐나다는 거의 수십조 원 척수도 많고 만약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수출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세계적인 잠수함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지금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거는 어디입니까? 한화오션인가요? 지금 이제 장보고 3 요 계열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이 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일부 관여가 돼 있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거 이제 하나오션 전에가 대우조선해양이잖아요. 그렇죠. 대우조선해양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잠수함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잠수함은 일단은 이제 하나오션이 강점을 좀 갖고 있다.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잠수함도 그 소위 스텔스 기능 네. 이것이 갖춰지는 걸로 지금 스펙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보고 3 배치 2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이제 외부에 이 고무로 된 그러니까 음양 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타일이 쫙 붙여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기술들도 새로 들어갔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 두 개씩 이제 국산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잠수함은 사실 세계적인 강국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우리 바다 연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 이 사이즈가 좀 너무 작아서 예. 좀 큰 나라들, 대양을 상대로 뭔가 작전 활동을 펼쳐야 되는 나라들에게 별로 메리트가 없다. 예.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예. 그럼 또 우리에게 맞지 않으니까 예. 이 좀 딜레마입니까? 그런 딜레마는 항상 있죠. 왜냐하면 우리 그 나라에서 개발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다 우리 군이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 요소를 가미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톤수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좀 틀려져요. 그러니까 작은 잠수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격대가 일단은 그래도 큰 잠수함보다 좀 싸잖아요. 이제 동남아라든가 남미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그런 잠수함을 또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큰 잠수함은 예를 들어서 바다가 정말 넓은 나라들은 그런 또 잠수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이즈는 얼마든지 고객의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다. 요구에 맞춤형으로.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1200톤급 그다음에 한 뭐 1500톤급 이상 지금 이제 3000톤급 이렇게까지 쫙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그 세 가지 중에 아니면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해외 시장에서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핵심 기술을 우리가 제대로 다 활용해서 예.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예. 이제 문제인 거군요. 예. 근데 아까 KF-21 그러니까 이 전투기와 관련해서도 튀르키예하고 우리가 강력한 네. 경쟁 상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잠수함 분야도 혹시 튀르키예하고 뭐 연관되는 게 있나요? 잠수함은 사실 튀르키예보다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디젤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만든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독일, 독일.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음.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아 유럽들이 원래 전통 강국이군요. 네, 그러니까 잠수함 일단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떠올리면 이제 유보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컸고, 그 다음에 독일이 두 가지가 있죠. 잠수함 강국, 그 다음에 전차 강국.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이 되고 있고, 옛날만 해도 독일이 사실 우리나라 우습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자가 됐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프랑스에서 독일이 사실 우리나라가 독일 잠수함을 사오면서 이제 기술을 이전을 받았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독일이 한국이란 호랑이를 키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우리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1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중요 구성품 만드는 이제 독일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업체들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 만드는 게 뿐만 아니라 일반 상선에 들어가는 것도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 특화된 구성품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에 납품 안 하면 공장문 닫아야죠. 큰 고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처음 국산 잠수함 수출했을 때 독일이 막으려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 조선소에 물건을 못 팔면 이 독일에 있는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뒤집어졌죠, 모든 게. 그러니까 한국이 갑이 됐죠, 그때부터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시다시피 조선이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경쟁하지만 1등이니까. 그 이제 해외 이런 업체들이 직선이 못하죠. 중국을 제외하면 중국 그렇죠. 시장을 제외하면 우리가 1등은 맞죠. 네. 중국 시장 포함하면 중국이 워낙 그 물량이 중국은 커서. 지금 뭐 사실 이제 양으로 그렇죠. 승부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치 선박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죠. 강점을 갖고 우리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 KF21 그리고 엔진의 발전 상황, 잠수함으로 이어지는 한국 K방산의 여러 지점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사이트를 얻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대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